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술사 합격을 위한 키워드와 전략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술사 합격하려면 어떤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 무조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좀 합격이 좀 나오지 않냐. 다들 이야기하죠. 목표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기술사라고는 어떤 선망의 어떤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붙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동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됐던 것은 뭐냐면, 둘째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 하고 싶은 마음에 뭐 6개월에 끝내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와이프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허락을 얻어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미안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컸죠.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목표는 목표에 대한 의지는 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와 목표를 가장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목표와 그걸 꼭 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싫을 때 그 끌고 가는 그 힘이 되거든요.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금방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절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1년이란, 저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1년이란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대부분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핑계거리 많잖아요. 아, 회사 일 바쁘니까, 뭐 이렇게 뭐 놓기도 쉬워요. 뭐 핑계거리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일단 필요하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다른 분야 동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합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 어떤 보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같은 분야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서로 뭐냐 힘이 되고 힘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힘이 빠져서 공부도 안 하다가 학원 가면은 옆에 사람 공부하는 거 보고 조금 이렇게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더 약간 이제 학원에서 그런 자극을 받는 것도 반응이 이렇게 자극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갈 수 없는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공부할 동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같이 그걸 희노애락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좀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탬이 되려면 전문가였으면, 동료가 여러분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냥 같이 공부하는 상대, 그것보다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나하고 전기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하고 다른 분야인데 이 사람이 그쪽 분야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되도록이면 저는 3명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더라고요. 2명이 하면, 한 명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계획했던 걸 못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세미나를 돌렸는데 2명이 한다고 생각해도 한 명이 무슨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버려요, 그날. 그러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못 하면요, 그 다음 주도 못 해요. 되게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 주 당연히 못 해요.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리죠. 근데 3명이 하면요, 한 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와도 2명이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못 나온 한 사람 미안해서 또 다음 주는 더 준비 더 많이 해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그랬습니다. 3명이 해야 이제 일을 갖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동기부여도 같이, 어떤 사람이 계속 동기부여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둘이면 적당히, 야, 이거 뭐 하다가 뭐 그만하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져가는 게 뭐냐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 큰 도움을 주려면은 서로 다른 분야, 자기보다 좀 다른 분야인데 그분이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기본기약 개념 위주를 먼저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기본기약 개념 위주로 안 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순 암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좀 빨리 지쳐요. 아, 이것도 외워야 되냐? 아,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저것도 저거 그냥, 그러니까 기본기억 개념을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빠른 길은 다른 사람 서브 노트 빨리 좋은 거 서브 노트 갖다 놔놓고 막 처음부터 막 반복해서 여러 번 막 쓰고 외워버리면 그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저는 정말 독한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정말 힘들다. 그 지루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이 첫 기술사가 뭐냐면 발성배정 기술사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딴 사람들을 뭐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랬지. 근데 3년 이내에 딴 사람을 제 주변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술사 공부 몇 년 걸려요? 그럼 모르면 3년은 걸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3년이 2,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낮 주구장창 그렇게 해도 뭐냐면 암기 방식으로 해도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본기하고 개념 잡는데 무슨 3년이 걸립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이 정도 시간은 뭐냐면 빠른 사람은 6개월, 빠른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늦은 사람은 한 1년 정도 보자는 이야기죠. 1년 정도 보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하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거 다시 그때부터 다시 스타트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미 여기까지 해놓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사 공부 한 70% 끝난 거예요. 실제로 70% 정도 끝난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스타트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60, 7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게 뭐냐면 더 길게 가라. 무슨 뭐 진짜 전문가가 될 것처럼 뭐 공부하냐. 빨리 자격증 따고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 능동적인 자세가 나와. 왜? 내가 기본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본기의 개념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학원 가서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믿었죠. 처음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들은 쉬운 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이해하기도 편한 것들은 거기서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어려운 쪽 나오잖아요. 아, 저 부분. 근데 그런 데들은 그냥 막 읽고 넘어가 버려요. 막. 그럼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본기 개념 내가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책 찾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른 그 부분 들어드리기 어려운데 뭐가 기본기인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받기 어려우면 저한테 도움 받고,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칠판 내놓고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면 그게 더 좋긴 한데, 부족하지만 인터넷 카페라든지, 지금 카페도 제가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좀 그래도 쉽게 강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해보면 질문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제가 물론 다 알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제가 이 유튜브 이걸 개설하면서 그럴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도 좀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제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유튜브 강좌.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좌를 만들 때는 이 기본기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를 갖다 뒤죽박죽 만들지 않고 쭉 순서대로 채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기와 개념, 이게 결국 여러분 전문가로 만들어준다고 제가 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 제가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꼭 좀 들어달라고. 중간에 딱 하나 딱 듣고 와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답변하기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물론 제가 다 100% 맞는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도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 많이 고민했고 기술사 딴 이후로도 많은 자료들도 많이 보고 또 실무에 비춰서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되게 처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정말 잘된 서브노트 하나 잘 외워버리자 이런 생각을 참 빨리 해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를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이미 벌써 수동적이에요. 남이 써놓은 걸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말 시간 오래 걸리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남의 거 이게 써놓은 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참 잘 써놓은 것 같아. 근데 뭔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서브노트 쓰다가니까 또 옮기면 그대로 내한테 옮겨놔. 그러면 내가 썼다고 해서 내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내 서브노트를 만들게 돼요. 나의 언어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왜? 내용을 개념을 아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좀 재밌어요, 이게. 이게 하는 게, 정리하는 게 재밌어. 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워드로 작성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뭐 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것도 더 늘고요. 처음에는 저는 오토캐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 때는 이제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린다.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게 훨씬 지금은 더 편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다 그림들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에 대한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미있을 때 끝내자. 오래 가면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 개념 익히고 그 다음에 딱 정리하고 내 능동적으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시험 봐서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일을 학습량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젊으신 분들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한테 이 강좌를 좀 듣고 있다면 난 좀 이따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격이 됐고 자격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자격이 차니까 마음 먹으셨다면 시작이라. 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이게 떨어져서 못해. 저는 9시, 저녁 9시부터, 저녁 9시에요. 저녁 9시에서부터 새벽까지 무조건 했어요. 근데 새벽인데, 새벽 몇 시까지 할지 몰라, 이게. 잠잘 때까지요. 잠이 올 때까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새벽, 11시부터 새벽에 이렇게 넘어가는 요때가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이 저녁 11시부터 갑자기 집중력이 막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집중력이 좋으니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잠 올 때까지 해. 저는 이제 그때도 주말 부부였으니까 이제 평일날은 침대에서는 이제 그 이해 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해 못했던 거, 개념이 안 들어온 것들 카피해 와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해 보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침대 맡에다 옆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소가 더 있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생산성이 있게 생각. 그러면서 많은 거를 갖다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해 안 된 것들은 내가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딱 뭐 도서관에 앉아갖고 이해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계속 이해 안 된 것들은 그렇게 잠자기 전에 카페에 어떤 걸 계속 읽다가 뭐 잠되니까. 그러죠. 그때 그나마 문제를 못 풀어도 상관없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일 학습량은 이렇게 가져갔어요. 저녁 9시 이후는 무조건 공부한다. 잠잘 때까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붙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미루지 말고, 하려고 이미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 왜? 가면 가서 체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책이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만년필입니다. 암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려면은 이게 그냥 볼펜으로 쓰다 보면, 암만 해도 이게 글씨 쓰다 보면 이게 손이 아프면 쓰기 싫어. 그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끈적끈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가면 이게 쓰기 싫어.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돼서 펜을 많이 바꿔봤는데요. 저는 예전에 만년필을 제가 썼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로 한번 써볼까? 그래서 만년필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만년필을 썼더니 너무 잘 써지니까. 물론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야 돼요. 너무 싼 거 사면 안 돼요. 잉크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요. 잉크 좋은 거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져. 싼 잉크는 번지면 안 되죠. 그걸 만년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은 시험지가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 잉크를 사면 빨리 마르고 번지지도 않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잘 나가고요. 그래서 괜찮은 만년필에 괜찮은 잉크를 써서 늘 많은 양을 쓰죠. 왜냐면 만년필로 쓰는 게 즐거우니까. 쓰면서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늘 쓴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뭐 이렇게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뭐 쓰고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만년필은 아니어도 좋은데 뭐냐면 내가 쓰는데 부담이 없는 정말 편한 펜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시험장에서 그 펜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 펜. 연습한 펜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암만 해도 잘 안 나가면 쓰는 것이 싫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 가면 사교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거 진짜 시험장 내에서도 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예 연습할 때부터 잘 나가고 손에 피로감이 적은 그런 펜을 아예 준비해서 연습을 하셔라. 그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합격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먼저도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기본기 이론을 먼저 배워라. 배울 수 있으면 배우라는 거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 배울 수만 있으면 배우는 게 중요해.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면 본인이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학원 가면 이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 기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회로 이론이 정도를 배우면 되나 보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회로 이론이 기본기가 되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 1강부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짜고 있는 것이 제가 최소한 보는 기본기예요. 그런 걸 누가 강의를 해줘요. 강의 못 해주죠. 해줄 만한 능력 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본기는 제가 말한 이 기본기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유익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 기본기 강좌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라고 이렇게 기본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무 중에 여러분의 문제를 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면서
두 부류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주고 싶어요.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 실무하면서 본인이 겪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예, 지금 큰 주제입니다.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기술사를 해봤기 때문에 기술사분들이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디 가서 조금 많이 이해하는데 어렵더라. 그런 부분들 제가 오히려 안 피해가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효전력만 봐도 그렇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무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본기 이론을 배우게 되면 아까 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분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기본기가 돼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일미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기출문제를 내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이 분류, 이거는 이 분야. 정리가 가능한 거죠. 분류와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서브노트를 몇 권 옆에 차고 같이 그건 참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은 어떤 서브노트가 좋은지도 보여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습득 능력이, 이해와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해버린 거. 다른 사람들은 막 낑낑대로 맨날 며칠 보고 있는데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면 바로 개호가 나오죠.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다 알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장 가서 써보려면 개호부터 잘 안 나온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거 뭐냐면 기본기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기본기가 안 된 거예요. 기본기는 뭐냐면 그 개요를 갖다가 내가 항상 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기가. 이거 왜 하려고 하냐?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래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개요 쓰는 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잘 쓴 개요 갖고 내가 옮겨놓고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개요는 기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요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개요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써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예. 뭐 당연히 암기할 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개념이 기본기하고 이게 있다고 해서 암기할 내용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죠. 암기할 내용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렇게 돼요. 외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운다라는 게 여러분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게 자주 보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라고 하면 통암기 그런 거 하는 게 대부분이 그 전체 내용에서 대부분은 이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류 같은 거 특이한 거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 근데 그거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좀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머릿속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쓰라고 써져 버려요. 그게. 자, 시험 특성상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략인데요. 많은 양을 한 번에 담아가지고 시험장에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갖다가 짐을 짜놓은 사람은 그 짐을 한마디로 메모리 짐을 짜놓는 거잖아요. 짜놓은 사람은 뭐냐면 유기적으로 짜놨기 때문에 한 번에 짐을 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한 번에 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공부한 것이 시험에 딱 나왔어. 그러면은 되게 암기 위주로 한 사람 한 달 전에 내가 건든 것은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해 위주로 한 사람들은 의외로 잘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시험장 나오면서 다 털어놓고 나오잖아요. 암기한 사람들 한 20, 30%는 나오자마자 벌써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장에 쓸 때도 융통성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죠. 쓸 때 굉장히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택 문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1교시 때는 10개를 선택해야 되고 2교시 때는 4개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여기서 한 3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3개가 나와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지금 말하는 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4개를 써야 되니까 이걸 제가 이제 선택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8개를 썼는데 2개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2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선택 문제를 어쨌든 선택 문제를 안 쓸 수는 없죠. 시간은 남는데 어차피 시간 남아요. 그죠?
1교시만 빼놓고 나머지는 시간이 남죠. 그죠? 근데 여기 시간 남는 시간에 그러면 뭐 한 문제 안 쓰고 나온다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써야 되는데 그 선택 문제를 썼는데도 그 나머지 이게 세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나머지 세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래도 이 기본기가 된 사람은 그 비슷한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비슷하게. 그걸 갖다 직접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그걸 준비해서 외워간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맞는 이야기,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만 쓰고 나와요. 쓰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채점할 사람이 어떻게 볼 거냐는 그런 관점에 좀 써주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문제를 썼어. 선택 문제를 한 문제를 썼어. 근데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놔버렸어. 딱 보자마자 거짓말이야. 그러면 물론 그건 알아요. 뭘 아냐면 그 심정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는 가. 근데 뭐냐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정말 다른 잘 쓴 것까지도 점수를 깎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이런 것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써버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출제자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갖다 너무 막 이상하게 써버리면, 말도 안 되게 써버리면은 다른 부분까지도 뭐냐면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 안 쓰면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선택 문제를 쓸 때 추가적인 점수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대단한 좋음이죠. 그러니까 59.8점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플레이에 기본기가 강한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합격까지 소요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짧다는 거죠. 실제로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기본기를 근데 짧으면 저는 6개월이라고 보고 있고 좀 긴 사람들은 한 12개월까지도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분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알아가면 진짜 재밌어. 이게 전기가 이게 뭐지 어렵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걸 알고 나니까 재밌어. 그리고 나서 나는 전기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써먹을 수가 있어.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또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실력이 갖춰졌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 기술사가 되는 거죠. 암기해가지고 기술사가 되면 전문가 기술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기술사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기술사니까 대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강한 기술사가 실력 있는 전문가 기술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컨설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물론 거기서 역량을 더 키워야죠. 더 키워서 실무 현장에 더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더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컨설팅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컨설팅도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이제 개념이 이제 잡혀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믿고 더 큰 일도 주고 그 다음에 강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강의도 제가 말하는 거 학원 강의 말고 학원 강의는 기술사 자격 취득 강의잖아요. 그거 말고 기업체들 강의 가는 거죠. 기업체들 강의 가야 돈 많이 벌죠. 학원 강의 해가지고 뭐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죠? 기업체 강의 가서 뭐 강의 잘하면 실력 있으면 여기서 와서 강의해달라 저기서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돈도 꽤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또 그거 가지고 또 일이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 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기본기를 먼저 갖춰서 여러분이 작업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서 좋고 실력이 늘은 만큼 여러분이 대우도 좋아지니까 기술사 라이선스 갖고 먹고는 살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저는 어쨌든 간에 먼저 갖추면 여러분한테 훨씬 유익하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저거 다 갖춰가지고 언제 따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최소한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최소한 3년 걸리니까 그냥 아예 편안하게 내가 기본기부터 처음부터 딱 가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그게 저는 그 학원 다니는 걸 포기하면서 사실 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더 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넌 하루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은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제가 어떤 공용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냐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아무도 터치 안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한테 행복한 일이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안 믿으시네요. 네, 진짜 그랬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겠죠. 내가 능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정리에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제 아무렇게나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정리는 한 짧게는 2개월, 저는 한 2개월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남들이 그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건 수동적으로 하는 거 어차피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분들 것도 참조하세요. 할 때 정리할 때 참조는 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117회 1교시 이제 가장 최근에 시험이죠. 제일 문제를 뭘 할까 순서를 갖다가 정하는 거죠. 순서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게 어떤 분야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분야인지는 알까. 여기는 베르누이 종류구나. 이건 수력 발전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그다음에 변압기에 손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OLTC 이야기네. 이거는 무효전력 보상장치 이야기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변압기로 보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관점상 이제 이거는 OLTC는 무효전력 보상장치에 넣어놓고 이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리고 이건 고장결상 관련된 거구나. 이거 다 기본 문제네. 기본적인 상황이네. 이렇게 뭐냐면 기본적인 것들 딱딱딱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기본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네. 딱 다 잡히죠. 1교시 또 2교시 같은 거 봐도 전력계통 신뢰도의 필준주기 발성교정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건 꼭 봐야죠. 요 부분은 꼭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송전이죠. 송전 가공 송전이냐 지중 송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나오고 이거 수력에서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굉장히 아주 베이직한 2교시 엄청 어려운 문제 나올 줄 알았더니 다 기본기 문제들이네. 보니까 기본기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정리하는데 이제 순서가 있는데 딱 문제를 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냥 정리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부터 능동적으로 하라겠어요. 남들이 해놓은 대로 카타고리, 그래서 참조는 하세요. 근데 남들이 잘해놓은, 그분들도 고생고생 해가고 정리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조를 하되, 제가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써놓은 것이 가장 뭐냐면 잘 떠오르고, 가장 잘 활용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직접.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직접 하면 돼요. 이제 기본기에 돼 있는 분들은 어떤 분야인지도 알고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상황들은. 그래서 직접 잘하는 거죠. 직접이 제일 중요해요. 직접. 그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공부가 이제 이 정리가 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분야를 세분화하세요. 자기가 세분화라는 이야기예요. 딱 보고 아까 제가 세분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요 부분 이게 세부 부분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송전 부분. 그 다음에 송전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력 발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기 발전기.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죠. 수력 발전 부분, 여기는 변압기 문제구나. 이건 무전력 문제구나. 이건 고장계산 문제구나. 근데 이렇게 세부 사항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분화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야별로 묶으면 돼요. 전력기기, 그럼 아까 변압기도 나왔고 동기 발전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변압기,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아까 다른 문제들은 전동기 분야도 있겠구나. 그럼 전동기 분야도 다른 해석 분야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문제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류. 일단 발전 분야는 아까 수력 분야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는 문제는 안 봤지만 화력 분야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있겠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문제가 있겠죠. 그런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무효전력이 뭐냐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서부터 또 정리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OLTC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니까, 다른 무효전력 보상장치도 이제
또 나오겠죠. 그런 다른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그럼 거기다 다 몰아넣어서 한 번에 정리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성전설로, 뭐 가공성전설로, 지중선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해서 보든지. 이제 이게 분석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묶어야 될지 본인이 정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이걸 다 그때 직접 이걸 하라는 얘기죠. 이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는지 딱 보면서 세분화하면 되죠. 고장계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직접 이런 부분, 아까 뭐 베이스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갖다가 세분화를 나눠놓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 몇 회분 정도가 적당할 거냐, 몇 회분 정도를 갖다 분석하는 게 적당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제 생각에는 현재 기준으로 D로 20회분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카테고리를 나눈다 20회분. 지금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근래에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한 20회분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할 때는 한 20회분 정도가 좋을 것 같다. 너무 먼 기간들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무 범위만 늘어나니까 그것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죠. 뭐 30회분까지 넘어갈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세분화를 갖다 끝내면, 자, 정리를 할 때도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아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것도 선택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선택 안 해. 지금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할 거고, 자, 얘네들은 선택 안 할 것들이에요.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면 순서를 정하잖아요. 처음에는 뭐냐면 그 해당하는 분야의 기본기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아까 뭐 베르누이 정의라든지 뭐 캐비테이션, 이것은 뭐 여기에 완전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문제들을 여기다가 먼저 순서를 갖다, 기본 문제를 갖다 가장 먼저 배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변압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동기발전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끝나면 지금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일단 카테고리만 쭉 나눠라면, 변압기 아까 무부하 손실, 부하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카테고리만 쭉 써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할 건지를 갖다 먼저 정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정하냐면 본인의 실무와 연관성 있는 주제에 있는 문제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본인의 실무와 연관성이 같은 주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선택을 안 했지만 내가 이쪽 업무에 내가 좀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정리할 때. 근데 여기 같은데 내가 전력계통 전문가야. 내가 전력계통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선택하면 되고. 근데 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하라고 하냐면, 이 본인이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하라고 하냐면, 기왕이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실무랑 연관돼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쪽에 공부하는 것이 기술사 공부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여러분 만족도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성 측면에서 좋으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전혀 땅판 관심 없는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이제 지루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몇 가지 해놓고 나서 선택할 게 뭐냐면, 기술사라면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하는, 또 딱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기는 아니야. 이거는 이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가는 실무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기술사라면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 보다 보면 그런 걸 또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갖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내가 이제 기본기도 갖췄으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언제 생기냐면, 앞에서 말했던 기본기 이론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그런 시각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한테 왜 이거 못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못하죠. 왜? 직접 분석하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 이게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분류해보라고 그러면요, 엉뚱한 데다 갖다 놔요. 뒤죽박죽 갖다 놔요. 그러니까 진짜 뒤죽박죽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뒤죽박죽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사 따고도 유리해진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게 우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냥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여러분 기술 뭐냐면 라이센스 기술사 딱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등해집니까? 절대 동등해지지 않죠. 기술이 똑같아집니까? 전문성이 똑같아지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리할 때는 이 정리를 이제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정리 이제 하나씩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 캐비테이션 정리한다, 베르누이 정리한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할 들어갈 때는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를 상상하면서 정리하세요. 그 문제 시험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가장 멋진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아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바깥에서 뭐냐면 오프라인 상에서도 아니 시험장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도 내가 뭐 예를 들어 10점짜리 문제면 10점짜리 뭐 10점짜리 아니라 9점이라 합시다. 내가 여기 상에서도 9점짜리를 못 쓰는데 시험장 가서 9점짜리를 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이치가 있죠. 25점짜리인데 내가 20점 정도 맞을 답안지를 여기서 내가 모든 각각 자료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본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써서 작성해가지고도 20점을 못 맞는 답안지를 내가 썼다 그러면은 시험장 가고 20점 맞을 수 있는 답안지를 써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를 상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못 본 답안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좀 어드밴스 된 거죠. 이 문제가 좀 더 변형해서 낸다면 이렇게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게 돼 있는 사람은 시험장 가서 꼭 합격합니다. 이것까지도 돼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은 되게 그 암기를 많이 하신 분들 되게 특징인데 그냥 비슷하면 그걸 써버려요. 내가 이런 걸 써버려요. 그냥 문제가 비슷해 보이면 그냥 그 문제를 써버려요. 그 출제자 의도와랑 관계없이 써버려요. 그냥.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만족한 답안지 썼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합격을 기다리는데 합격이 안 나오죠. 이게 이 변형을 고려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미 이쪽 분야, 이제 변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미 이 부분의 이해는 충분히 끝났다는 이야기죠. 아, 이 출제자가 이렇게 해서 또 낼 수가 있겠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냐면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겁니다, 이미. 그 정도만 되면. 그러면 변형을 고려했다고 보면 꼭 시험장 가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걸린 거죠, 출제자가. 그죠? 자, 이해하고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바로 셀프 테스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셀프 테스트를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해 놓는 걸 가지고 하루에 양을 정해 갖고 예를 들어서 한 20개씩 오늘 뭐 내가 한 200개를 내 이번에 시험 보러 갈 때는 분명히 개수를 정해야 돼요. 더 이상 많이 늘리는 것은 아까 리스트를 다 잡았잖아요. 그 중에 쭉 보고 나서 리스트 한 잡았으면은 내가 이번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리스트로 갈 거야 라고 일단 정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해보니까 한 뭐 180개야 아니면 또는 200개야. 그러면 그걸로 끝내세요. 200개면 200개 그걸로 끝내세요. 200개면 그리고 계산 문제는 당연히 별도로 챙겨야 되고요. 근데 200개야 그러면은 하루에 뭐 나는 한 20개씩 할 거야. 그러면 20개씩 하시면 돼요. 20개씩 개요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맺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제목만 그 주제만 20개 쪽지로 적어놓고 다니면 되잖아요. 20개씩 분류를 해가지고 그럼 또 적어가지고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그 주제만 문제 있다는 주제만 딱 갖고 나서 20문제 들고 다니면서 딱 한 문제씩 걸어 다니면서 또박또박 혼자 걸어 다닐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틈틈이 하라는 이야기죠. 걸어 다니면서 뭐 1번 문제 개요서부터 쭉 부드럽게 나오는지 머릿속에서 쭉 떠올려서 나오는 건지 이게 사실 이제 출력하는 작업이거든요. 출력은 안 해보면 내가 그걸 갖다 출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할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개 하면 못해요. 근데 이것은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가볍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개요부터 뭐 절절절절 나오게끔,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때 이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는. 뭐 얼마 시간 안 걸려요. 그죠? 쉴 때도 머릿속으로 출력해봐요. 반복적으로 연습해봐요. 이걸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뭘 체크하는 게 목적이냐면, 잘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출력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셀프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먼저 암기부터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한번 암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암기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 출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뱉어낼 수 있으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버텨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식이, 지식이 이미 된 거예요. 출력이 안 나오는 주제는 어떻게 할 거냐. 부드럽지 않거나 아니면 잘 안 나오는 주제는 어떻게 할거냐.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보자고. 암기가 안 돼서 그게 아니고, 정리할 때부터 잘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정리상 좀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 그리고 암기할 상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면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럴 때 다시 뭐냐면 재정리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까 정리했잖아요. 정리한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내가 왜 이게 안 나오는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혹시 부족한 게 있었나? 아니면 내가 어떤 표현들을 남들이 써놓은 걸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닌가? 개호도 조금 안 떠올랐는데, 개호는 이건 내가 쓴 거 아니네. 누구 기술사님 거 서브노트 보고 뵙겠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는 거예요? 이해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해력을 더 높이고 그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계속, 요거 봐보세요. 200개를 정리했다면, 만약에 200개를 정리했다면 20개씩 하루에 돌리면은 몇 개입니까, 이게? 11만 돌아가면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반성하고 짧게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정말 빨라져요. 이거, 그래, 한번 쳐다보고 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좀 반복하게 되면요. 이거 뭐 정말 반복 많이 해요. 이거, 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안 떠올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가서 또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그 작업 하다 보면요. 이게요. 제가 암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업 하다 보면 이게 그 페이지가 사진처럼 보여. 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페이지가 그냥 통째로 그냥 사진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슨 말이 있어, 그것도 보여. 그냥 사진 찍혀서 보인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언제 내가 들어가서 저기 보면 내가 고쳤다는 것도 내가 기억이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쳤어. 그림도 여기서 좀 수정했고. 그런 것까지도 그냥 사진처럼 보인다는 게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그 당시에 시험 보러 갈 때 저는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은, 제 서브노트를, 제가 그 정리했던 서브노트를 펼쳐놓고 보고 쓰는 듯한 느낌으로 썼어요.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 느낌이 바로 이러한 느낌일 겁니다. 사진처럼 보면서 썼다는 느낌이에요. 암기하지 않았는데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굳어졌겠죠. 이렇게 굳어진 부분은 굳어졌겠고, 모르는 부분들은 재정리하고 또 이거 다시 좀 이해력을 높이면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또 어떤 부분은 또 같이 보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애워져 버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자, 출력을 할 때는, 머릿속에 출력을 할 때는 출력하는 것은 뭐 써보는 것도 출력이고, 이제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정 그림들은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그림 같은 것을 그릴 때는 굉장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이해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꼭 그려보세요. 그러면 시험. 또 특히 이제 페이지도 같은 거는 꼭 그려봐야겠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으로는 조금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래서 글씨 쓰는 것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글씨 쓰기를 하시고, 그 그림이라든지 페이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꼭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리면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많이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시험이 이제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실전 연습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실전 연습에 가장 좋은 것은 기출 문제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딱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10회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10회분이죠. 늘 갔다가 몇 바퀴를 돌리라는 거 계속 써보면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도 좀 재보고요. 저는 3바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바퀴를 돌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10회분 시험을 보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써질 정도로, 정말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써질 정도로 가져가면,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자세가 딱 생겨. 그 정도 되면 멘탈도 같이 생겨납니다.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될지도 이것도 이제 체크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장, 그걸 하면서 그냥 막 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어떤 멘탈 정리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이제 거의 멘탈 이야기는 좀 더 해드리고요. 시험장에서는 멘탈 관리도 합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가 저는 평균 한 5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봅니다. 멘탈 관리 자체가. 자, 어떤 부분에서는 제 멘탈이 나갈 수가 있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본 문제가, 처음 본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1교시 1번 문제부터 처음 본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흔들려요. 어떤 분들은 멘탈 관리가 안 되면 멘탈이 흔들려요. 아이씨, 이번도 떨어졌나? 이게 이번에 안 될라나? 왜 1번에 한 문제 보고 벌써 이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는 남들도 처음 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멘탈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는 남들도 처음 본 문제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이번에 뭐 한 5명쯤 뽑을 거면 어차피 성적순으로 한 5명 뽑을 거니까, 어차피 남들도 모르는 문제니까 나도 몰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개의치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 제일 먼저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멘탈이 약하신 분들 좀 당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1교시에 1번, 1, 2, 3번을 그렇게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런 수준의 문제를 1, 2, 3번으로 깔아놨다고 생각하면 멘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긴장하고 플레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냐면 그냥 무시하고 좀 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요? 자신 있는 문제부터 꼭 작성해. 자신 있는 문제,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빨리 선정을 해.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특히 이제 1교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1교시 정말 잘해야 된다. 1교시는 70점 넘어야 되니까 꼭 넘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 넘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합격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1교시 할 때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데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빨리 선정해서 거기서부터 뭐냐면 자신감을 계속 키우는 게, 그러니까 쓰면서 자신감을 붙여나가는 거죠. 아, 나 잘 쓸 수 있어,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붙여가는,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선택 문제를 작성할 때도 나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내가 아까 기본기부터 좀 갖춰놓으라고 한 것도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나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선택 문제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준비 안 했는 문제야. 소위 말하면. 근데 내가 이 분야를 전혀 모르진 않아.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어. 이런 게 기본기가 좀 갖춰진 사람들의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야라고 하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4교시 다 잘했어요. 근데 4교시 되면 많이 피곤해요. 진짜 많이 피곤해요. 체력도 많이 떨어져요. 진짜 쓰는데 손도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빨리 끝내고 나가자. 그런 생각이다. 빨리 좀 끝내자. 어쨌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좀 빨리 끝내버리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좀 먹을 수가 있어요. 좀 체력적으로 저하되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멘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이번 시험에 내가 끝낸다, 이번에 합격해서 이번에 그냥 끝낸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끈질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성껏 그 지체도 흔들리지 말고
글씨체도 흔들리지 말고. 이거는 사실 이게 정신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떨어지면 글씨체도 막 나빠지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또 글씨체 나빠지면 점수 1, 2점 깎일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지만 사실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끝까지 그거 놓지 않고 메탈 관리만 잘해도 평균 5점의 차이가 난다. 난 저는 봐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불합격했으면 어떨 거냐? 내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했어. 아까처럼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 해가지고 갔는데 시험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합격하라는 법이 없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 쪽에서만 문제를 다 내버렸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어떻게 제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을 해야죠. 그래도 떨어졌으면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 멘탈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체크를 하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멘탈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출제자 의도에 맞게끔 만족할 만큼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을 할 때. 멘탈은 다시 잡으면 되니까, 이건 이제 실체적인 준비해야 되잖아. 내가 준비한 주제에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정말 내가 원 없이 제대로 내가 쓰고 나왔는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쓰고 나왔는지에 관련된 거예요. 요 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요 부분을 그냥 자기가 정리했으니까 잘 썼다라고 그렇게 믿더라고요. 믿는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58점 이렇게 맞고 59점도 맞고 50점대 중후반대를 계속 맞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정말 뭐냐면 이번에는 다 잘 썼다. 뭐 4문제씩 다 선택도 잘하고 잘 썼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뭐 57점이다, 58점이다, 59점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의문점도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답답하죠. 근데 약간 다는 그러진 않겠지만 뭐 글씨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심사관이 뭐 점수를 많이 안 줘. 그런 본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몇 분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무슨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거를 잊어먹기 전에 시험 봤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써서 한번 저한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봤죠. 그거밖에 또 확실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죠. 봤더니 의외의 결과였어요. 이게 무슨 의외냐면, 자기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맞다라고 썼는데 보니까 틀린 표현들만 눈에 다 들어와요. 잘못된 부분들, 말을 썼는데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점수는 58점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 58점도 많이 준 건데, 이런 느낌이야. 생각이. 제가 많은 사람들 모든 케이스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거 상당히 뭐냐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 반등을 꼭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죠. 정말 잘 썼는지, 정말 잘 썼는데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지, 정말 이거 잘 반등 못하면 불합격 해놓고 다음에 합격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부분에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냥 내가 서브노트에 똑같이 쓴 게 잘 쓴 게 아니고 그 주제에는 출제자가 의도에 맞게끔 말을 썼을 거 아닙니까? 뭐 변압기 보호하면은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쓰시오, 그렇게만 내는 게 아니야. 변압기 보호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출제자는 그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게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변압기 보호의 종류 이건 써놓고 왔어. 근데 출제자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변압기 보호의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의도, 목적, 그걸 물어본 거야.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서브노트대로 그냥 옮겨놓고 온 거를 잘 썼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출제자 의도에 맞게끔 내가 선정한 주제 잘 썼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 반성이 가장 중요한 반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에도 문제가 없었다. 여기도 멘탈도 문제가 없었고 여기도 문제가 없었다고 진정은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다음도 생각. 선택 문제를 자신 있게 기본기를 생각하면 잘 대응했는지. 여기도 뭐라고 선택 문제잖아. 내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직접 준비까지 안 해놨지만 아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런 내용들을 선택을 했겠죠. 그때 내가 기본기를 생각하면 잘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점수대가 대부분 50점 후반대로 올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준비한 사람들은 50점 중반 후반까지 와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합격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보면 이 정도 준비, 제가 말한 정도, 이 정도만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맞죠. 그럴 때는 이게 좀 더 굉장히 세밀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수가 부족하다는 거를 이유를 든 사람들이 막 개수. 어떤 사람은 300개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500개를 준비하는데 나는 한 200개. 너 개수가 적어가지고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점수는 개수를 늘릴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60점을 넘어야 되려면 60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개를 선택했다. 우리가 4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4문제를 선택하죠. 이게 2교시나 3교시나 4개를 선택한다면 15점을 맞는다면 어떻습니까? 한 문제당 15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저스트로 60점이 맞죠. 하나가 14점을 맞았다고 생각해도 한 문제가 단순히 15점 맞는데 59점 나오죠. 무슨 이야기냐면 15점은 뭐냐면 좀 적당히 쓰면 15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잘 맞게 쓰면 15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쓰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부터 좀 더 잘 쓰면 16점, 17점, 18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20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죠? 18점, 19점 이쪽에서 왔다 갔다 좀 잘 쓰면 18점, 19점 그러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500개 준비한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18점씩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될까요? 20점씩 쓸 수 있는 준비가 될까요?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은 확실히 20점 정도 근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문제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게 뭐 20점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의 문제들이 개수가 많아지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의 어떤 그 머리 구조상 그렇게는 어려운 거니까 많이 간 만큼 이제 옅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한 180문제 갖고 대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시간이 벌써 정리 못했던 주제가 있겠죠. 아쉽지만 이거는 내가까지 정리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건 빼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주제가 없는지 다시 체크해서 조금 더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다음 회수를 준비할 때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그만큼의 그래서 뭐냐면 불합격했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기본기를 가지고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조금씩만 시간을 좀 보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합격의 시간 이 반복하면서 이제 합격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 그 대신 뭐냐면 내가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데 합격이 안 나오니까 방법을 확 틀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제 우왕좌왕 되는 거죠. 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런 걸 잘해주죠.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넘어가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학원이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학원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걸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기본기를 갖추고 그런 부분들은 그거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마지막 합격을 넘어가기 전까지 학원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뭐 쓰는 쓰기는 요령 같은 거 그런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조금 배워볼 필요는 있죠. 이런 것들. 자, 저는 제가 합격했던 그런 저희 경험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런 방법들, 그리고 더 되도록이면 기술사들이 좀 뭐랄까, 저도 기술사의 한 사람이니까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말 기술사들이 우리 전기 분야의 기술사인 분들을 기술사 아닌 분들이 많이 존중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 기술사들이 실력 없다고 그렇게 많이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데 기술사만 땄다고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욕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실력 있는 쪽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술사가 되고 기술사 되기 전이라도 기술사 되려고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그 지위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나는 어쨌든 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기술사만 빨리 땄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만 갖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